자, 계속해서 이제 매매 등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에 관한 쟁점에서 우리 담장 설치 청구할 때요, 설반 측비라고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이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부합물 총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임의 규정이고요. 매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런 것들도 임의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매매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를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권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임의 규정.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 등은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지상권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유착이 뽑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이전하고요,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매매 정의가 되게 된다.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도 이전할 수 있다. 출제 쟁점됐던 것, 지상권은 큰 쟁점 안 됐었고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 하는 것 하나 쟁점이 있었고, 전세권에 있어서는 등기법할 때 이슈가 됐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일부 이전 등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파생되는 주제,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되어 있어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큰 쟁점 안 되고요. 답이 될 수 있는 쟁점 4번 하나죠.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을 때 매도인에게 과실수권이 있다라고 해서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매매 대금 완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익권이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완결권,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결권, 예약이 성립한 데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가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2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역시 4번도 중요 쟁점. 자, 나머지 문제 가보겠습니다. 해서 자, 검토하면은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고르셔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요건 좀 옛날 문제고 지저분한 문제죠. 그래서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뒤쪽은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비용이고요. 등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을 할 부분이고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여서 소위 등기 비용과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1번 틀리게 지저분하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2번 자 이미 봤던 주제, 자, 매매 일방계약,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된다 해서 해약금 해지할 때 논의할 쟁점이 될 테고요. 그래서 계약금의 전부 교부가 없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해약금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금 전부 지급이 있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된 계약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나가리가 되게 되면은 자,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계약금 지급하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바로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해서 1번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했을 때, 자, 지금 을은 인도 채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매수인 을은 왜 등기를 넘겨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대금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달리 약정이 없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등 허용되지 않고 해제도 할 수 없다. 2번 질문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엑스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오른편 구성했는데 뭐를 얘기? 3번 질문요.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도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자, 어려웠어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웠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것들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엑스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고 해서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이상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수익권은 매도인 갑에게 귀속된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매매에 있어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자,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과실 수취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해서 4번을 그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나요? 다시 자, 엑스토지를 미리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갑이 누구죠? 해서 갑은 그 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갑이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매도인이 갑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맞나요? 다시 가봅시다. 자. 매수인 을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이상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이 된다. 이게 이제 왜 맞지? 대금 완제가 안 됐으니까 맞다. 일단 유보. 자, 5번 가서 보고 나서 4번 보겠습니다.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걸 답으로 구성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완제된 상태일 때는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된다 해서 5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다시 가보십시다. 4번. 엑스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받았다라고 했을 때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이상 엑스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 갑에게 귀속되게 된다 해서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지금 답은 5번.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내용은 간단한데 사안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사례에서 자, 이제 결론만 기억하십시다. 이런 문제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대금 완제하게 되면 과실 수익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걸 갖고 답을 구성해서 30회 때 나머지 지문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었고요. 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주제 5번 하나 가지고 답을 구성했어.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그냥 설렁설렁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냥 뭔가를 꼭 꼬집어내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문법 내가 아는 몇 가지를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 2번, 3번, 4번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보시죠. 얘는 이제 100% 한 문제 나오는 주제가 계약금에 관한 주제에서 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뭘 할 수 있다?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해약금형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근데 이제 만약 배제 특약이 있다라면 것은 어떻다고요? 배제 특약이 있다면 해약금형 계약 해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약금형 계약 해제 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것. 두 번째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세 번째 중도금 등 중도금의 지급 등이 없을 것. 이행의 착수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해약금형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얘기 임의 규정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약금형 계약 해제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은 설령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이때는 해약금형 계약 해제 할 수 없다 해서 기업은 오른편 니은 매수인이 이행 전에 중도금을 지급을 해버렸다라면 당연히 어떻다? 이때 해약금형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22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 그리고 30회 때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해약금융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근데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는 거냐 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죠. 전부 다 옳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졌던 게 D급반 하나예요. D급반 하나가 22회인가 23회 때 구성에 대해서 쭉 안 나오다가 최근에 구성이 30회 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온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2014년 5월 1일, 자, 갑이 그의 건물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5월 11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2개월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틀린 것을 해서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해서 겁나 쉽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금 계약은 어떻다?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달리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된다. 자, 을이 계약금 약정, 지급 약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은 매도인이 소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고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더 이상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5번, 자, 중도금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을은 이제 원점 돌아가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에서 뭐 답은 상당히 쉽게 구성했던 케이스에서 자, 낙성 계약 아니고요. 요물 계약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꼬리에 몰고 나오는 것이 불교식 계약이라는 내용과 특히 이제 교환 계약 파트에서 불교식 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어쨌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금 계약은 거의 100%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해약금은 계약 해제라는 개념 허용되지 않는다.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해제하고 뭐라고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나가리가 되게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고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용 3천만 원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오른편에서 해약금, 증약금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대신 위약금 얘기 나오면 그냥 버리도록 합니다. 위약금 얘기는 하나 버리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을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으면 더 이상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는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계약금은 자 해약금으로 추정되게 된다. 2번 좀 독특하네요.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유상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게 될 것이고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에서도 바로 이 해약금에 관한 조항은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번 좀 특이하고요. 해약금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 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도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 얘는 이걸로 다 통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이자 지급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3번 오른편, 4번 끝머리. 자,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을 보면 안 돼. 뒤를 봐야 돼. 자,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거나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계약금의 전부 지급이 없는 경우에만 바로 자,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고요. 판례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100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맞으려면은 계약금 자체 전부 지급이 없었다. 즉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든가, 두 번째 이슈 배제 특약, 해약금면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라거나, 또는 세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바로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100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근데 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 상환하고 뭘 할 수 있다? 해약금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이걸 판례를 따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뒤쪽을 보셔야 돼. 해서 해약금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계약금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즉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금면 계약 해제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어둔 경우, 세 번째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약금면 계약 해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죠. 해서 자, 4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했던 사례, 판례처럼 보이는데 사실 판례 논리의 쟁점은 아니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리려면은 자, 계약금의 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했을 때,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을 때, 이행의 착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셋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다? 해약금은 계약 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세 가지만 없으면 어떻다?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4번, 5번을 묶어서 가는 거예요. 매도인의 입장이든 매수인의 입장이든 해약금면 계약 해제 불가능한 경우를 찾아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요, 자, 지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지급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행의 착수 전이다. 그래서 매수인은 수 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 굳이 해석하면 매도인이 등기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넘겨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이행의 착수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은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신청하기 안 되면은 단독 신청하려면 이행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행 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에 만약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4번, 5번을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해놓은 케이스인데,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 안 되는 것 세 가지 요건 미리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가셔야 돼요. 해약금면 계약 해제가 안 되는 것 세 가지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해약금면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죠? 손해배상 청구, 이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금의 포기라든가 배액 상환, 그걸로 모든 걸 퉁치게 되는 것이지 따로 이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다시 갑시다. 자,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 해제, 이게 해약금면 계약 해제죠. 이때는 원상 회복의 문제라든가 손해배상의 문제는 다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법정 해제권. 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게 법정 해제해서 얘는 원상 회복의 문제 하나 발생한다. 이때 이자 지급해야 된다.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비해서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약금연 계약 해제의 경우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손해배상의 문제도 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1번 옳은 표현,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제 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으로서 성질이 있다. 아까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배제 특약이 있으면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5번 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거는 계약금 자체가 전액 교부가 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금의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약금의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금 계약은 골고루 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계약금 계약 성립해야지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배제 특약 없애야지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이행의 착수 전이어야지 어떻다?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 전이라고 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거 이건 이행의 착수 전이다.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도 어떻다? 이행의 착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약정을 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어서 1번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위약금 옳은 표현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2번 질문 종된 계약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종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다.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행의 착수 후에는 해약금의 계약 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해약금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 회복의 문제 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 회복 이자 지급해야 된다. and 또 하나가 손해배상이라는 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비해서 해약금형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원상 회복의 문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4번은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을 사이에 해약금형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출제원들 겁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낸 것도 내고 다 계속 같은 문제를 내게 되는데 조금씩 쟁점들을 바꿔서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매매 일방 예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건 이제 미리 사안 하나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서 을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임차인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특약을 넣게 된다. 임대차 기간 중에 갑이 이 물건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바로 을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넣게 된다. 이걸 우리가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원래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내 물건을 얼마에 사시오라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에 사겠습니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인데 매매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 이 물건을 1억에 사겠다는데 너가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봤을 때 자, 을이 그 금액에 사겠습니다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가
동시가 있으면 매매 계약으로서 효력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 아까 10년의 제척 기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0년 지나면 더 이상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 주실 거. 자, 매매 일방 예약은 소위 채권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아까 한번 질문 나왔던 건데,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전 상태를 가리켜서 채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는 매매 계약까지를 가리켜서 바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매매 일방 예약은 앞으로 자, 매수인이 될 사람, 임차인이 얼마만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채권 계약의 일종이 되게 된다. 1번 어렵습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 자, 상대방의 매매 완결을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있었고요. 요거 나왔으니까 요것도 아까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냥 예약 완결권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은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된다. 아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비해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게 됩니다. 어려울 주제. 그 다음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예약 완결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목적물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도 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우리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이런 것들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포락지라고 해서 이때는 물권이 소멸하게 되듯이 예약 완결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권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10년이죠.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 주실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10년 경과된 상태에서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라서 자,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이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이거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할 때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척기가 몇 년? 10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지금 이제 어렵게 구성하면 10년 경과된 후에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나올 게 이제 없어요. 나올 게 없다고. 예약 완결권 파트에서 낼 수 있는 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어볼 수 있겠고요. 10년이란 제척기간 물어볼 수 있고,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거 10년 경과된 후에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환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환매는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다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특약상을 넣죠. 특약을 넣어서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은, 자, 누가 매도인은 나중에 환매권 행사 기간 중에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양도담보권이랑 거의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돈 빌리면서 일반적인 매매랑 틀리게 환매의 의미는 대부분 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 꼴이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담보권을 행사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 나중에 청산금 자 통지해야 되고 2개월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청산금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가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양도담보권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아예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하고 대신 채무자한테 환매권을 부여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환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돈 빌리면서 자, 지금 원래 채무자가 될 사람이 양도 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될 사람이 자, 채권자를 위해서 아예 등기를 넘겨주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환매라고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등기법에서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특약 등은 절대적 가까사유, 무효 이 얘기하면서 시험 지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 요거 무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다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지문이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죠. 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이 등기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자, 때 되면 내가 3년 안에 얼마를 주면은 다시 물건을 찾아가기로 한다라는 이런 환매 특약 둘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은 제3자에 대해서는 환매 특약의 유효를 주장하려면 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까지. 환매 특약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환매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그냥 병은 온전하게 소유권 취득하게 될 것이고 갑은 병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고 환매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갑은 환매 기간 중에는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지금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환매 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 5년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기간, 4번은 버리시고요. 5번,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등을 모두 포함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게 돼요. 이런 식의 이제 4번 같은 질문이 관성 법정 지상권, 자, 이런 얘기죠.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딱 한 가지죠. 바로 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폐지하기로 한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이 있게 되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 을이 이 토지를 다 매수해서 환매 특약이 등기를 하고 매수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올렸을 때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될 것이냐. 요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이 다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매수인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건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될 주제. 그래서 지금 답은 1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환매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자,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또 하나가 환매 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소유권 그럼 이제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환매 특약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 못 넘겨줘.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질문이요. 환매기간을 정한 때 연장하지 못한다. 이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 볼게. 적었죠. 지금 이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거. 자, 기간 5년이었었고요. 다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3번 매도인의 환매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는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을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환매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여기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환매 등기까지 해서 을한테 얻었다.
바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을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자신의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라서 대단히 어려웠던 지문. 그 다음에 4번 환매기간 5년, 그 다음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1번, 2번, 4번, 5번이 좀 무난했던 지문이 되게 될 것이고, 환매권 행사, 의사 표시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까지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아야지 이 원래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쉬운 거 한번 가보십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간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5년, 이거 연장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 공유물 불분할 특약 5년이었었고요.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환매특약이 등기가 돼 있든 어찌됐든 간에 현재 매수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편 자, 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 부동산이니까 을의 소유니까 이때 가압류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누가 바로 원래 매도인이 야 그거 내 거야 라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등기하기 전이니까.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등기를 가져와야지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여기다 가압류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답이 되게 어려웠던 주제. 대신 1번, 2번, 4번, 5번은 기존 문제랑 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요거 지금 담보 책임인데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